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5강 시간으로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사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6. 공법상 이용제한 7. 공법상의 거래규제 8.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 9. 거래 예정 금액 및 거래 가격 결정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 공법상 이용 제한입니다. 자, 공법상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 이용 개입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 개입 확인서. 자, 이 토지 이용 개입 확인서를 시군구청에서 다 발급받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 확인서에 의한 확인사항. 확인사항이 있는데 대략 한 11가지쯤 나옵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만 뽑아보면 첫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용도지역이 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어떠한 그 이용 제한이 있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국토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국토 이용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리고 개발계획 등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어떠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기타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여부. 자, 군사시설인지 아닌지 여부. 자, 네 번째, 농지. 자, 농지 여부. 다섯 번째, 산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연공원.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 수도. 상수도, 하수도. 여덟 번째, 하천. 하천은 공유로 한다.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될 겁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여부. 문화재는 거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큽니다. 거의 거래가 안 되죠. 그리고 전원 개발 여부. 그리고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우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건 이따 공법상의 거래 규제에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 법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국토이용이나 도시계획 이런 거 관련해서 대부분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제일 중요한 법률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공고항, 만화공인중개사 2차 합원 6권 부동산 공고 첫 번째가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이 분량 자체가 공법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여기 특히 잘 나와 있냐면 다 중요한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계획도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을 정비하는 계획법. 자, 이 계획법에서 우리가 중개실무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대성과자예요. 대성과자. 중요 글자만 딴 거죠. 대는 대학 등 설치금지, 수도권에. 성은 성장관리권역. 과는 과밀업체권. 자는 자연보전권역. 이런 걸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게 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축법을 봐야 돼요. 건축법.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거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과 관련해서 용적률 건폐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는 건축과 관련 세부적으로 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과 관련해서 개별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 농지법이에요. 자, 농지법. 농지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는. 그래서 소유나 거래할 때 제약이 있는데 농지법과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의 규정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딱 제한해 놨습니다. 행위를 제한해 놨어요. 그런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용상 관련된 법규에서 우리가 중개대상을 조사 확인할 때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공법상의 거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법상의 거래 규제입니다. 공법상의 거래 규제. 공법상의 거래 규제에서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할 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요. 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토지를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겠죠. 시군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 구청장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입니다. 토지 소재지 시군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청을 하고 15일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 당사자가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두 번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은 두 가지죠.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허가를 하든가, 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를 하든가.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를 하면 둘이 거래하면 되는 거고, 불허가를 하게 되면, 자, 이게 문제죠. 토지거래를 하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허가인 경우에 1월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왜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허락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아예 허가 간청에다가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장님, 시군구에서 사주세요. 이 땅을. 왜 허락을 안 하신다면. 자, 이런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그냥 불허가 받고 가만히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거래를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이제 타법과의 관계입니다. 타법 관계. 타법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 번째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농지를 허가를 받았어. 농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 받은 것으로. 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이미 보는 겁니다. 허가증 자체가.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면제 대상이 있어요. 면제 대상. 면제하는 대상. 면제 대상. 그렇죠.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5가지. 첫 번째, 토지의 수용. 토지를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사용, 그리고 환매하는 경우입니다. 환매. 이런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매의 경우. 자, 경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매입니다. 공매. 토지거래 허가를 따로 받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3회 이상 유찰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3회 이상 유찰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리고 5번째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가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할 때 그 외국 정부 자,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건 이 경매하고 공매하고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입찰해 갖고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요거는 단 농지의 경우에, 자, 농지의 경우에는 아까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이 받아줘서 허가가 나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지만, 경매하고 공매는 면제 대상이지만 농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요때는 필요하다. 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매하고 공매를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자, 불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청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즉 허가를 받지 않고, 다섯 번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이러면 페널티가 가해지죠. 벌칙이 가해지는데, 첫 번째, 당해 토지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두 번째, 허가증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걸 첨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칙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자, 그러니까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라는 얘기죠.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 그렇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 정식 계약은 아니고 허가받는 걸 전제로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그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이거 민법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 예. 그래서 토지거래 그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토지거래 규제에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법상의 거래 규제 두 번째 걸로서 아까 토지거래 허가에 이어서 두 번째 농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사를 하는 사람만이,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에 어떠한 상한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는 농지의 소유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한이 있다. 즉, 이 상한제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에게 제한을 주는 거예요. 제한을. 대상자로 하는 거고. 자, 보면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상속인 경우에 내가 농업을 하면, 농업 경영을 하면 제한이 없지만 농업 경영을 안 하는데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1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자로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이농을 했어요. 이농. 그런데 8년 동안 경영을 해야죠. 농업 경영을 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역시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이농할 당시에 5천 제곱미터를 소유했으면 5천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죠. 거의 그 이농할 당시에 소유 농지 중이니까 그 이농할 당시에 소유 농지가 2만 제곱미터라면 1만 제곱미터는 뭐 팔든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로. 자, 이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중요한 거예요. 미만 이때는. 이내가 아니라, 이내라는 거는 1만 제곱미터를 포함하지만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자, 이렇게 농지 소유 상한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나왔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예,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얘기는 이런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의를 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장, 군수하고 동장은 해당이 안 돼요. 시군읍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꼭 해야 돼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러니까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필수한 정보, 필수 서류가 돼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싶으면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학교 등이, 학교 재단이죠. 학교 등, 학원 재단 등, 학교 법인, 학교 등도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상 농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농업학교 같은 경우 역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고, 경매, 판결, 화해조소, 매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소유하니까. 그리고 상속. 아까 말했죠. 상속을 1만 제곱미터 이내 소유할 때. 그리고 담보농지를 취득할 때. 담보농지.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거.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협의.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그리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합병. 이런 경우 중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제 분할. 공유농지를 개별적으로 쪼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 완성. 그리고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 자, 이러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수용,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토지거래 신청에 대한 거 알아봤고, 두 번째 농지 소유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8.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조세. 이건 주로 소유권과 관련된 겁니다. 취득세가 있고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본세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세는 부가세입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부동산세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의 체납 여부는 국세 완납 증명이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로 가능합니다. 확인하는 게.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조세의 종류 그리고 세율 등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를 기재하여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거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취득 시 부담하여 조세의 종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세율이 얼마인지 그런 거 적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과 관련해서 확인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취득하는 의뢰인에게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된다. 얼마 내야 된다고.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건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 그리고 양도 관련 조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조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거는 매도를 의뢰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좀 해주죠. 매도 의뢰하는 사람은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매수하려는 사람한테 이제 취득이 다 끝나면 물어본다면 그때 설명해주면 돼요. 예, 재산세로 얼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보유할 때. 그러나 취득할 때 여러 개업공인중개사 설명해야 될 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 거래 예정 금액 및 거래 예정 가격의 결정입니다. 먼저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 가격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 및 공시지가, 지역 여건의 변화 전망, 매수 희망 가격, 시장의 수급 동향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은 누가 추산한다?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추산하는 거예요. 추측하여 계산한다는 얘기죠. 일단 매도 의뢰인, 자 중개 대상물을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 의뢰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매도 의뢰인이 매도자라고 그러죠. 일단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이 있어요. 자 얼마에 팔아주세요. 희망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거래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억 1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이건 나의 희망이죠. 내 집 팔 때의 가격. 그러면 그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왔는데 매수인이 1억 9천에 사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추산을 해서 대략 그 해당 지역의 같은 평수에 갖게 얼마에 거래됐는지 거래사례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 발전도 알아보고 해서 추산한 게 2억이다. 그럼 그 2억 정도가 거래 예정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은 이제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과정. 첫 번째는 희망 가격. 자,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나와야죠. 내가 얼마 받고 싶다라는 희망 가격이 나옵니다. 희망 가격. 희망하는 가격. 이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정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조언 가격이에요. 조언.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 사고자 하는 사람도 이제 또 얼마에 사겠다는 게 있으니까 그 팔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에 팔았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깎아서 사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차의 중간 정도를 조언해 주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세 번째는 매개 가격. 매개. 조정 가격이죠. 조정. 자, 조정돼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만나기 전에 매도인이 2억 1천을 요구했는데 매수인이 1억 9천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정을 해요. 매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1억 9천에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내 2억까지 1천만 원은 깎아주겠는데 그 이상은 절대 못 깎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2천만 원을 좀 깎기는 어렵고 매도인 측에서 2억 1천 중에 1천만 원을 좀 깎아서 2억 원에
거래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해서 매수인이 그러면 1억 9천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내가 2억에 거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개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매도인도 오케이하고 매수인도 오케이, 즉 승낙을 하면 낙성가 허락하여 성립한 가격, 낙성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낙성. 허락하여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한자라서 어렵지 뜻은만 알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성약, 이룰성, 약속할 약, 약속이 이루어진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거래 가격이고, 조언 가격 있죠. 조언 가격. 이 조언 가격이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조언 가격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리적으로 추산한 가격, 그게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자, 이 관계 거래 예정 금액과 거래 가격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5강 시간이었고, 3. 중개재산물 조사 확인사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공법상 이용 제한, 공법상의 거래 규제,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의 거래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